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여기 그 여덟 모임 이제 첫 모임으로 대구 모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네, 대구에 왔을 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매년 오면 여기 덥더라고요, 대구가요. 그래가지고 그 거의 그 아열대 아프리카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 오늘 다행히도 시원하게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20명 넘게 오시는 것 같은데 아마 대구 모임 역사상 한 3, 4년 전에 한 70명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이게 그 이후는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 또 오늘 또 대구 모임 하면 맨날 더 캐나다에서 맨날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여기 이제 대구 모임 해서, 그 다음에 부산, 대전, 그 다음에 강주, 익산, 이렇게 해서 이제 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뭘 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각 과목마다 기출 주제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기출 주제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0테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모임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하려면 이게 뭐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좀 힘들고, 여기에서 이제 할 것은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들만 한번 나올 수 있었던 거, 나왔던 거나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는 그 강의예요. 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이 강의는 이제, 여기 올해는, 여기 참여한 분들만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걸 공유했더니 이 문제점이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전체 공개는 내년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강의 파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두를 통해서 이제 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이두를 좀 어렵게 여기셔갖고 제가 메일을 하나 파가지고 이렇게 드릴 예정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비밀이니까 쉬는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드릴게요. 예, 혜택이 뭐냐는 것도 비밀이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사 볼게요. 고대사. 보통 이제 고대사 하면 이제 상고사,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이렇게 같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상고사는 그냥 그 고대사 합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철기 이렇게 특징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예전에 기출문제 있죠.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좀 나왔어.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문제를 하장한 여유가 없어. 왜냐면 고대사는 딱 한 문제 나오죠. 근데 한 문제 나오는데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고 고조선 부분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나온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가감히 뺐어요, 그냥.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냐? 이건 뭐냐면 이제 초기 국가의 특징 부분 해가지고 삼국지 위지동이전 있죠? 예. 보통 이제 BC 1세기부터 해서 AD 3세기, 그러니까 4세기 이전까지를 보통 초기 국가 시대, 원사 시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때 관련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이 있고, 하나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두 개가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4세기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삼국지 위지동이전 기록을 이제 주로 강조해요. 왜냐하면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썼던 진수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후에 1000년 이후에 쓰여진 글이고,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이전은 그 당시 당대 사람들이 썼던 글이거든요. 1차 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기 국가의 특징들을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삼국사기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학술적인 논쟁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 아니고 우리는 교과서나 통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여, 고구여, 옥조, 동해, 진안, 이런 삼국과 삼안 이런 특징들이 쭉 있죠.
요거 교과서나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제 통론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들 나라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예. 자, 부여는 어디예요? 부여는 송화강 북쪽이죠. 만주, 북만주 일대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 상류 지역, 요 지역을 얘기하고요. 자, 옥조 동해는 동해안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국은 이제 고조선이 있을 때 그 남쪽에 있었던 국가를 진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진국강, 그 진번방 진국 해갖고, 진번 옆에는 진국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왈가왈부하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삼안은 있죠. 그래서 삼안은 만, 변안, 진안. 그러니까 경기도와 이제 하삼도 일대에 이렇게 이제 있었던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각국의 풍습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좀 보면 부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과 친한 나라죠. 그러니까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 투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오부족 국가고 그 입각에 이제 사출도라는 지방 행정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중앙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원래는 선출직이에요. 연맹왕국의 이제 뭐냐면 상징적인 지도자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습직으로 바뀌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왕의 선출폐위는 아까 말했지만 부여 초창기 얘기예요. 이거는요. 삼국지 위지동의전 쓰여질 당시 얘기고 그 뒤에 이제 부여와 관련된 기사들 보면 부여도 중후기 때 들어가면 왕권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세습도 가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동의전의 기록에 보면 뭐 일책 12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풍수 보면 그 영고라는 게 있죠. 영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고구려 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해 무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한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오늘날만 추수감사절 같은 거 제사, 나라의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국중대라는 말은 이제 고구려에도 같이 쓰이는데, 이때 국이라는 건 뭘까요? 나라국이죠. 근데 여기에서 국이라고 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상고시대 때 국이라는 것은, 고대시대 때 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국인 할 때 그 뭐냐면 지배부족들이야. 그러니까 지배부족들이 중심으로 했던 어떤 제천행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부여에는 순장 등등 있고, 그 다음에 하련의 후장 이렇게 해갖고 많은 것들 집어넣는 그런 이제 그 무덤 어떤 장례 풍습이 있었다. 그 다음 부여에서 이제 형사치수제가 있었죠. 형사치수제는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가 풍습이 되게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거의 옆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예족 맥족에서 이제 피지배계층들은 뭐냐면 다르지만 지배층들은 뭐예요? 다 부여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았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형사치수제에 관련돼 갖고 여기에서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된 문제 나왔거든요. 형사치수제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죠. 예. 되게 이제 그 형사치수제가 있었던 국가들 그 벨트를 이제 쭉 보면 중앙아시아나 유목국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형사치수제에 있었던 국가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유목국가,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정복국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목국가에서는 왜 형사치수제가 있냐? 이거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되게 유목국가의 재산은 어떤 거야?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 재산을 보호하냐면, 일단은 그 결혼을 했으면 유목국가에서 이제 그 유목부족 안에서 결혼하면 여자가 이제 재산을 같이 가지고 와요. 말이나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그 남편에 있는 말과 양도 이중교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종자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남편이 좀 여자만 있잖아요. 그럼 여자는 다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말과 양을 가지고 가요. 예. 그럼 일단 재산 유출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동종교배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목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가설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부여라든지 고구려 같이 정복이 많았던, 싸움이 많았던 국가는 뭐예요? 빨리 죽잖아.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뭐냐면 형의 형수를 부인을 맞이해갖고 형수하고 그 자식들, 조카의 생계를 짊어지는 거야. 책임져주고. 일종의 이게 뭐냐면 사회 안정망이죠. 공동체 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아우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재수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낮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치수제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다. 근데 이제 물론 형사치수제가 계속 같은 건 아니에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초창기에 있다가 나중에 쇠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덕에 있었던 여성이 누구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관련된 산상왕과 고청왕의 부인이었던 우시죠. 예. 우시 때는 거의 그런 흔적이 이제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해요. 흥수 때.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당에 잡아가지고 능지처참 당했죠. 예.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같은 경우인데 고구려 이게 부여계라고 했는데 지배계층만 부여고 실제로는 그 폐지배층은 맥족이죠. 그래서 예족과 맥족이 이제 혼합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부족 연합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자식자. 그래서 자식제는 이제 상층 계급으로서 그 호민 이상이죠. 즉 예전에 전사 계급들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서욱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것도 예전 기출문제 나왔어요. 보통 그 정근대 시대 때 16세기까지만 해도 보통 난기 여가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난기 여가온.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집에 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네, 장인 집에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서욱제나 대리사회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서욱제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에서 이제 생략하고, 그 의미가 뭐냐? 서욱제는 노동력을 중요시 여겨. 근데 누구의 노동력일까요, 여기서? 에? 여성의 노동력이야, 남성의 노동력이야? 많은 분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데 남성의 노동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게 각 사회마다 좀 달라.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데리고 온다는 표현도 좀 약간 이게 좀 정근대적인 어떤 남성 중심 사고 방식이지만 하여튼 데리고 왔을 때 그 뭐냐면 여성들의 노동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데리고 왔으면 뭐예요? 그 여자 쪽에 노동력 하나 빼온 거잖아요. 그럼 대가를 줘야겠죠. 그때 이제 신부대를 주는 거야. 신부대. 그러면 또 거꾸로 여성의 노동력을 천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여자 쪽에서 지참금을 주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이 가면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남자 쪽에서.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죠. 예. 근데 이제 정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지참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신부대로서 여성을 빼오면 남자가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서욱제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사이서자죠. 사이에 집을 짓고 거기에 가갖고 노동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애가 장성할 때까지.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그걸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저같이 이제 평민들은 되게 뭐예요? 신부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혼수부대 많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 사자 들어가면 뭐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옥조나 동해인데 옥조나 동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연맹왕국 상태에도 성장하지 못했죠. 왜 그랬어요? 군정국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고구려 압력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에 통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옥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읍군이나 삼노 같은 부족 국가들 이렇게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볼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거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동해에 보면 이제 반어피나 가마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가마는 이제 뭐냐면 가실나무 밑으로 달리는 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다리야, 쇼다리 말이. 이건 어떤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극에 보면 전투할 때 막 큰 말들이 등장하죠. 이런 말은 우리나라 정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주 지역에 있는 그 뭐냐면
전투 말들이야. 롱다리 말이고, 실제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었던 이제 토종 말들은 대개 보면 조낭 말이죠. 네, 조낭 말은 숏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면 이게 뭐냐면 밑으로 달릴 때 사람이 보통 롱다리 말은 뭐예요? 걸리죠, 이게 막.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떨어지고 그러잖아. 근데 밑으로 지나가 버져. 그래서 실제 전투 용어로 쓰이진 못해, 이 말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쓰이냐? 주로 여자들이 많이 쓰거나 타거나 아니면 사냥용 있죠. 운반용으로 되게 많아.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들이 큰 말들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잘 올라가. 그래서 이런 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롱다리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삼국시대 때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요? 원나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원나라 때.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오쪽이나 동해에 볼 때 민면유제. 민면유제는 앞에 이제 그 서국제 비슷하냐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세골제. 세골장에서 감회장. 그래서 이제 그 세골장에서 뼈를 간추어가지고 했다가 또 죽으면 또 가족끼리 이렇게 묶어서 뼈를 추어가지고 하는 무덤 형태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동해 같은 경우 체카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만 같은 경우인데 사만은 만, 진한, 변한 세 개 있었고, 그 연맹차인데 만의 그 수장이었던 진앙이 사만을 아우르는 왕이었죠. 그래서 사만은 이제 어떤 특징을 정치 체제를 갖고 있냐면 연맹왕국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학계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볼 때 이제 사만 같은 경우에는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문신, 편두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거기에 토강모라는 게 있죠. 토강모인데 이제 보통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주로 맥족 계통은 돌무지 무덤인데 예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계통의 무덤들은 대개 보면 토강모야. 토강모는 그냥 우리가 하는 무덤이야.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에 나무 간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시체를 넣는 거죠. 근데 이 토강모는 널무덤이라고 또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무덤이 아니죠.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국과 교류가 많은 초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가 많은 그 한반도 남쪽에서 이런 무덤 형태가 등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변한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유명하죠? 철이 유명하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철. 예. 그래갖고 이제 판상철부라든지 철계 이런 것들을 만들죠. 원래는 이제 제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랑 대방군에서 배웠는데 오히려 낙랑 대방보다 훨씬 더 발전돼 갖고 백제라든지 낙랑 대방 일본까지도 이렇게 수출해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삼한 시대 때 변한 지역은 그 철을 일종의 뭐냐면 화폐처럼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요거 외에도 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거는 공부하실 때 꼭 뭐냐면 사료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문 지어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있죠? 삼국지 위지동이 고구려와 관련된 기사들 있죠. 4세기 이전까지. 산사왕과 고국 초왕.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그 약간 그 삼국사기 내용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좀 틀린 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냐는 건 또 아직 학계에서도 말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건 따질 필요 없고,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강의할 때 할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요. 자, 테마 2번으로 넘어갈게요. 테마 2번. 자, 거기 이제 백제 주영의 업적 있는데, 되게 백제 왕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제 왕들. 업적 많이 물어봐요. 백제. 그래서 이제 백제 왕들을 이제 물어보면, 거기 첫 번째 보면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좀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통론이나. 뭐 유명한 왕이 고기왕이죠. 고기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중앙집권적인 어떤 국가가 형성됐다. 이 고기왕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기억이 안 나기는. 제가 뭐 한 9년 과정에 한계가 있고, 중앙에 발달된 문화를 수용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육자평 16광 등, 관례 복색 제정, 한강 유역 장악, 뭐 율령 반포, 남당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약간 학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육자평 16강 등을 정비할 때가 과연 고이왕 때냐. 왜냐면, 여긴 삼국사기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중국 사서는 사비시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변천 과정이. 그래서 학계에서는 중국 측 사서가 오히려 더 신뢰성 있다.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고이왕 때 한번 왕계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고이왕은 100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하죠. 하면. 근데 되게 100년 넘어가면 다 조작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4세기 이전의 기록들이 되게 많은데, 고이왕 때 왕계가 변화가 되면서 이 고이왕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었던 왕들의 업적들은 뭐야? 다 끌어다 써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율령반포. 근데 예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율령반포 알고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 최근 교과서에서는 약간 그거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냥 법령을 정비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삼국사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율령반포 내용이. 법령 정비 내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율령이 아닌 거예요, 중국식 율령이. 그게 왜 안 되냐면, 율령이라는 말이 확립되기 시작한 건, 의미가 확립되기 시작한 건 서진시대예요. 3세기 중엽 정도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거의 3세기 초중엽이야.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데 국보가 우리나라에서 왔다? 그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약간의 시차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율령을 받아들이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해. 뭐겠어요? 불법을 받아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율령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불법은 불교가 들어온 건 침략 때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좀 맞지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 율령의 공포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교과에서 그거에서 그 율령반포 내용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근초공황인데 이 근초공황 때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원조 계통의 왕조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비유, 온조 이렇게 두 개의 계통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온조 계통의 왕통이 이제 정착된 것은 학계에서 근초공황 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초공황 때는 이제 부자상속이 있다. 이건 부자상속이라는 의미는 예전에 두 개의 왕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계통의 왕통, 온조 계통의 왕통으로 정립됐다는 거예요. 그럼 삼국사기에는 마치 단일된 왕통이 이어진 것 같죠? 그럼 삼국사기가 나중에 정리된 거예요. 그렇게 온조 계통으로. 그래서 이건 삼국사기 4세기 이전 기록은 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게 후대에 조작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사를 편찬했다. 네. 그래서 서기를 기술했다 그랬죠. 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이거 그냥 기록을 남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유명사 책 이름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긴다. 서술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있고. 마제키와 왕위는 일본을 파견했다. 이때부터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를 하게 돼요. 일본과. 그래서 이게 일본서기에 나오거든요. 일본은 예전에는 백제 뭐 그렇게 건너뛰고 주로 그 낭랑이나 대방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했고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낭랑과 대방이 망했죠. 그래서 낭랑과 대방의 그 중국 문화의 어떤 수용 경로가 바뀌게 돼. 그래서 이걸 누가 역할을 하는 거죠? 백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낭랑 대방계 중국계 지식인들도 백제로 온 거죠. 대표적인 왕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계 통을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일본서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초고왕이라고 해요. 보통 초고왕은 근초고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고왕 때 이제 와갖고 그 초고왕을 만나니까 이제 귀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근초고왕 이제 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 일본 측 얘기해요. 그리고 창고를 열어봤더니 막 일본 사람들이 봉운이 가득 찬 걸 보고 놀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물을 갖다 바쳐주겠다. 그 신공왕 때 바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때부터 교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을 복속했다는 말이 있어. 이것도 또 학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예. 만 복속 관련된 내용은 그 삼국사기에는 언제 때 나오냐? 온조왕 때 나와요. 온조왕 때 이미 다 만이 정복됐어. 근데 실제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되게 이제 만을 되게 언제냐? 요때 만은 이제 어디까지냐? 그 영산강 지역에 있는 세력까지예요. 영산강. 네, 나주 일대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의 영수는 누구예요? 목지국이죠. 근데 목지국은 대개 보면 그 전에 책계왕 때 이미 멸망했다고 보고 요때 그는 만 세력은 영산강 유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하면 뭐 목지국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만은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거든요. 여러 정치 세력.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주 지역의 영산강 유역 집단들인데 요때 이제 그 일본서기에 보면 친미 다대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때 점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구를 공격해서 대방 고지를 들려서 고구 원왕을 전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고대 해상무역 패권을 장악했죠.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요소 상록을 진출했고, 일본 큐슈 지방을 진출했고, 그 다음에 또 백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중국 무역 통로가 낙랑대방이 망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다겠죠? 중국, 백제, 가야, 일본. 왜? 이게 연결돼. 그래서 무역의 교통로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편이 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편은 뭐예요? 일본, 아니, 신라, 고구려. 그래서 이게 4세기 후반때 신라 고구려 한 편 먹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누구, 그 백제 외에, 그 다음에 일본. 이게 한 편 맺죠. 그래서 이제 몇백 년 기사, 400년 기사 있죠. 그때 외와 가야 연합군이, 일본의 그 외와 가야 연합군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왔어요? 강개토 대왕이 와갖고 구해줬잖아요. 뭐 이런 거와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 4세기 후반 때의 국제관계 관련된 내용이 예전 강개토 대왕비와 관련돼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지도는, 요거 이제 해석 문제는 각자 보시고, 체육지도는 왜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백제 왕이 그 근초고왕이었죠? 근초고왕이 이제 친미난을 공격하고 나서 나주 영산강 지역 같은 걸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인들이 용병을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거든요. 그럼 일본 애들 왜 용병 왔냐? 그때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통일했던 정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자기들이 우위를 확보하려면 철을 구해야 돼요. 철. 그리고 그 고구려의 어제 중국의 어떤 발달된 문화들을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 근데 그 당시 일본 자체에서는 철을 생산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신에 뭘 파견했냐면 용병을 파견했어. 그래서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이유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근초고왕이 하사를 한 거야. 근데 근초고왕이 하사한 게 아니라 형식은 그 아들인 금구수왕이 이제 하사한 거 좀 한 단계 낮게. 그러면 하사를 했으면 고대 국가의 칼이나 옷 같은 걸 하사했다는 거는 상국이 하국한테 주는 거지. 한국이 상국 그 밑에 있는 국가가 위에 있는 상국한테 봉헌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게 맞겠어요? 우리 입장일 때는 백제 하사설이 맞겠죠. 근데 일본 애들은 뭘 주장하면 백제 봉헌설 주장해. 백제가 갖다 바쳤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건너뛸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 그 실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딱 한 문제 물어봤어. 한 문제. 그것도 이렇게 모양 하나 넣고 이제 사진 나와 있고, 이게 어느 나라 유물이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침략왕 때는 불교를 공인했다. 이 침략왕은 딱 2년 살다 죽었어요. 유일한 업적이 이제 불교 공인이야. 그 외에는 없어. 내용이. 그 다음에 비유왕 때 이제 신라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맹이 형성됐고요. 그다음 계도왕 때는 예전에 무슨 문제가 나왔죠? 장수왕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북위에 이제 원조를 요청하는 계도왕 국서와 관련되겠죠. 이 계도왕 국서 문제는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근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게 한문이 좀 어려운데 이거 번역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문 원문 그 해석 부분만 좀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한문의 그 뒤에 있는 사조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성왕 때도 이제 그 한 번 나왔는데 동성왕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나왔냐? 요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결혼동맹. 결혼동맹 왜 했어요? 안팎으로. 안으로는 그 당시 진시나 해시 같은 그 뭐냐면 기득권 세력들 그 뭐냐면 왕비족들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는 신라의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신라 백제 간에. 그런 안팎의 목적 때문에 동성왕이 결혼 동맹했다. 동성왕 때는 이제 웅진 시대 때죠. 정치가 이제 좀 약간 불안했는데 초기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래서 새로운 세력들을 키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력들이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 백신가? 백가의 난과 관련돼. 그래서 이제 백가는 처음에 이제 중용됐다가, 뭔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동서왕에 의해서 좀, 자천됐죠. 가진성주로. 나중에 이제, 자객을 파견해서 죽였다고 이렇게 삼국사기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일본 서기에서는 국인들이 죽였다. 동성왕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그 백가는 억울하게 오히려 희생에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백가의 난을 나중에 누가 진압해요? 문영왕이 진압했는데, 문영왕이 백가가 항복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금강에다 목을 잘라서 죽였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있어요? 사전 임마운이죠. 그래서 혹시 그 배후에는 문영왕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학계에서 보고 있는데, 모르죠. 예. 자, 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영왕의 업종 되게 많죠. 일단 22담로. 그래서 담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중요한 요충지에 그 왕족을 파견해 지방세력을 통제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담로제는 문영왕 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에요. 이미 한성시대부터 실시했어. 거점지배 방식이죠. 예전에 구국들의 뭐냐면 관료들 파견해갖고 지배하는 거고, 이걸 확립한 것은 뭐냐면 문영왕 때죠. 양직공도에 나와요. 양직공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왕 때는 이 문영왕의 22담로를 또 폐지하고 중국식 뭘 받아들여? 군현제도를 받아들이잖아요. 예.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고구의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그냥 대가야가 점령했던 남원, 하동 일대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 영산과 유효 일대를 장악해요. 영산과 유효 일대는 아까 제 근초강과 관련된데, 요거는 아마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일본서기에는 영산강 일대, 그러니까 나주 일대가 근초강 때 장악한 걸로 돼 있어. 근데 유물상은 맞지가 않아. 문헌기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유물상어는 언제 때 이렇게 하냐면 5세기 초반 때, 5세기 후반 때 백제계통과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그 무덤이 뭐예요? 동무덤이죠. 동무덤 아시죠? 이게 그 밑에 이제 거기 그 옹강모 같은 그런 것들, 대형 옹강모 무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있다가 6세기 때 들어와서야 구유식 돌방 무덤이 등장해. 백제계통이. 그럼 나주가 완전히 장악한 것은 유물학적으로 볼 때 언제요? 6세기 초반이다. 그럼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문영왕 때죠. 그래서 문헌학적 기록하고 그 문헌의 기록하고 유물에 나오는 발굴 성과가 달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일단은 거기 침리산에는 뭐예요? 거점 지배죠. 그래서 이 거점 지배를 내갖고 뭘 확보하려고 했냐면 해상 통로를 확보하려고 했어. 백제하고 가야와 일본으로 가는 해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점 지배를 한 거고, 나머지 지역을 방치했다가 완전히 나머지 지역이 장악된 것은 언제 때냐? 5세기 후반에 가동을 거쳐서 6세기 초반에 백제가 완전히 이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예, 물론 이것도 하나의 견해예요. 예,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영왕은 뭐로 또 유명하죠? 벽돌 무덤인 문영왕릉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뭐가 발견돼서? 지석이 나오죠. 그래서 지석이 나옴으로써 고대사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의 무덤을 알 수 있는, 왕릉급 무덤을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절대 연도, 고대사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또 뭐냐면 기점이 되죠. 그래서 벽돌 무덤은 엄밀히 말하면 백제계통의 무덤은 아니죠. 중국계통의 무덤이고 양나와 교섭의 산물이죠. 그 벽돌 무덤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죠? 하나가 문흥왕릉 있고 송상리 6호분이 있어. 그래서 송상리 6호분은 벽화가 있죠. 문흥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석 내용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지석 그 옆에 뒤에 뒷면에 뭐가 있어요? 토지신에게 토지를 샀다는 매집건이 있죠. 예,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왕 얘기하죠. 성왕은 그 이제 중국 양나라 국교를 강화시키고요. 신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사비도 곤쳤죠. 사비도. 그래서 사비는 이제 사택 지역에 사택 시족하고 관련된, 사택 집안하고 관련된 것도 있는데 사비도 옮겼고, 그리고 사비는 오늘날 부여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일종의 그 계획 도시예요.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국고를 남부로 곤쳤다. 그거 누구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대항하는 거죠. 우리가 고구려보다 더 부유의 정통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는 우리는 고조선은 어떤 계통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죠. 당분을 일종의 우리가 상징적인 그 선조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대 시대 때 그게 아니에요. 어딜 보면 부여를 더 강조했어요. 자기가 부여의 계통을 이었다는 게 훨씬 더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의 체제 경쟁에서 나온 산문이다. 그렇지만 뭐 남부여는 잠깐 있다가 다시 백제로 환원이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중국식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중앙제도, 지방제도 정비하고,
그다음 22 중앙관을 설치하고 그래서 9년제를 바탕 오부 오방제 이렇게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22담노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를 진흥하고 그래서 성왕이라는 말은 그 시호가 아니죠. 전룡 성왕할 때 성왕 살아있을 때 불렸던 명칭이에요. 참고로 백제에서 시호 죽은 후에 붙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부터냐? 이거는 초반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언제 때 동성왕 때부터 시호를 사용했어요. 예. 그리고 무종왕도 시호죠. 원래 이름은 사마왕이죠. 사마. 그 전에 어떻게 했죠? 이름을 갖다 붙였어. 시라. 그러니까 어릴 때 부른 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뭐야? 이름이 뭐야? 초고야 이름이. 그는 왜 붙였죠? 앞에 초고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제임스 1세, 2세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초고왕 2세가 누구냐면 근초왕이에요. 군구수왕도 마찬가지로 구수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이름을 본받아갖고 구수왕 2세가 근구수왕이죠. 가까울 근자를 붙여서. 근데 이제 시호를 언제 시작했냐면 동성왕 때부터 시작했고 성왕은 시호는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요. 특이하게. 그렇지만 이제 신라 진흥왕 때 같이 했다가 나제동맹이 결렬됐죠. 그래서 간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뒤에 송왕 때 뒤에 왕이 뭐 위덕왕이라든지 법황이라든지 태왕, 무왕, 위장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왕, 성왕, 무종왕 요 중심으로 한번 근초왕 중심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의 중요한 왕의 업적, 그러니까 백제 말고 이제 그 신라, 신라도 딱 볼 왕들이 한정됐죠. 내무왕 일단, 그 다음에 지증왕, 법후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무왕 때는 이제 뭐 김씨의 왕이 계셨으니까 향립됐죠. 고구려 받아갖고 이제 향립된 거고, 요때 이제 고구려가 그 신라의 그 내정 간섭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400년 전쟁에서 그 고구려가 보병, 기병 이끌고 와서 도와줬잖아.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치욕적인 이제 굴욕적인 어떤 그 식민지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라의 낡은 제도가 없어지면서 고구려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시스템을 다 개편을 시킨 거야.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사실 위드를 고구려를 통해서 파견했다. 그래서 그 위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라가 그 중국과 교섭이 잘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소백산맥 남쪽에 있었잖아. 영남이라는 말도 여기 있잖아요. 예. 요 지금 대구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소박했죠. 많이 소박했다는 말이 좋게 소박한 거지. 실제 뭐예요? 낙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가 그 당시 중국과 교섭하려면 단독 못하고 누구하고 갔냐면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그 사신 그 대유가 갈 때 따라간 거지, 그냥 얹혀가지고. 그래서 요때 이제 따라간 거죠, 한마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가 독자적인 이제 외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6세기 중엽 진흥왕 때 넘어와서요. 이건 좀 뒤에 일이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문왕 관련된 거 호우명, 요 내용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고구려가 그 당시 그 신라를 예속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죠. 그 다음에 눌지왕 때는 부자상속 확립했고, 나제동맹 있고, 지지왕 때는 국호를 신라가 고쳤죠. 그래서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이 망라한다 의미인데, 신라란 말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중원 고구려 비문도 있고 강개토 대학 비문도 있고. 근데 왜 이때 이제 있냐면 요때 정식으로 신라라는 국호에서 확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신라라는 국호에는 그냥 음차였어.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뭔가 불렸겠죠. 그걸 이제 한자 옮겨줄 때 신라, 사라 이런 말들 쓰는데, 신라를 공식적으로 이제 한자 음을 채택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인 거죠. 유교 경전에. 그래서 유교 경전에 찾아보니까 덕업일신 상남망라 해가지고 그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건 후에 그 지중왕 때 부여된 거야. 그 유교 경전에 그 의미를 찾아내서 부여했다는 건 그만큼 유교에 대한 학식이 뭐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교적 어떤 지식이 많았다는 걸 반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마리간은 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군주를 파견했고,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경을 장려했고, 농업 생산이 발달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순장을 폐지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농업노동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구려나 그 다음 백제는 이미 순장이 없어졌죠? 예. 근데 신라나 가야 같은 거는 남아 있었는데, 그때 신라가 이제 순장을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북위 사신을 파견했다. 뭐, 근데 이거 단독 파견은 아니겠죠? 예, 백제나 뭐 이런 걸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백제를 통해서 이제 한 거고. 뒤에 넘어가서 버프왕 때. 자, 버프왕 때 이제 보면 법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율령하고 관련이 있죠. 그 율령과 간제를 개편했다. 이게 울진 봉평에 나와. 그 어떤 분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이미 그 신라 초기 때 유리왕 때부터 그 뭐냐면 그 율령이 형성됐고 뭐 한 17강 등이 형성됐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 그래서 율령이라든지 17강 등은 다 그 버프왕 때 나온 거야.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그때 믿지 마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골품제도가 정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등이 설치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왕이 그 귀족의 우두머리였는데, 이게 분리돼서 이제 귀족의 우두머리가 상대 등이 된 거고, 왕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 불교를 공인했고,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이제 반대가 심했는데, 이때 2차 대전 수교로 불교를 공인했고,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고요. 자, 진흥왕을 보죠. 진흥왕은 이제 뭐와 관련돼서 나오는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가 있죠?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된 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어떤 것이 나대중론이 걸려됐고, 뭐 대가요가 병합됐고, 등등이 있어요. 대왕이식이 있고, 등등인데 한번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왕도도 개편됐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예전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그건 가능했던 게 뭘까요? 가능했던 게, 예? 한강 유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죠? 한강 유역을. 그래서 다항성을 쌓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뭐냐면 외교 관계를 맺게 돼.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때부터 뭘 사용하기 시작해요? 신라에서는 성을 사용했어요. 성 있죠? 네. 성이, 여기 성을 사용해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성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되게 부족명에다가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원래는. 근데 6세기 중반부터 이제 왕실 중심으로 성을 사용했고, 김씨라는 성이 그때 쓰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진곤이라는 육두풍은 이제 학살이 됐고, 그게 이제 성인데, 이 성은 이제 나중에 김씨, 석씨, 박씨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6세기 후엽에 생겨났고 그것을 다시 뭐예요? 그 전에 소급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내려간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중국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좀 뭐냐면 외교 때 필요하니까 성을 사용했다. 그래서 북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진흥이라는 말이 나와. 김진흥. 그래서 이제 진흥은 그 당시 사용했던 법명이고 김이라는 건 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볼게요. 고구려. 고구려도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고구려 주요 업적 해서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고구려 수도와 관련돼서 이제 한인, 지방, 평양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 이 고구려 수도와 관련된 그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어요. 삼국사기에 있는데 삼국사인 두 가지 기록이 동시에 있어요. 설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한인, 그 다음에 지만, 국내성, 있다가 평양성,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그게 있어. 근데 교구의 수도에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면 한 두세 시간은 또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제가 이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기출문제 때 분석할 때 좀 요번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한도성이냐, 국내성이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의 학계 견해는 한도산성이에요. 그 삼국사학의 교체 검색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산성학 때 삼국사학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도산성을 쌓고 거기에 수도 정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삼국지 위지동에는 그런 말이 없어. 단지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말이 있지. 예. 근데 최근에서는 유물 유적 결과 국내성이라는 견해가 있어. 국내성과 한도산성이 동일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게 뭐 여러 가지인데 답은 아마 두 개도 다시 같이 한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그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위견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눈여볼 게 뭐냐면 평양성이라는 말이 많아요. 평양성. 평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동강이나 평양만 생각하는데 고대시대 때 평양이라는 지명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평양은 그 당시 고유명사를 의미해 쓴 게 아니라 수도, 요충지라는 일반 명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이라는 개념, 대동강유의 평양성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냐? 이거는 고려시대 때 나온 개념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평양이 대동강일 때요. 그 평양으로 천도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평양성을 만든 건 아니죠. 처음엔 대흥상성이나 안악공성에 있다가 퍼농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성을 만들었어. 이건 그때 당시 평양성이라고 하지 않고 장항성이라고 했어요. 그때는요. 네, 그래서 나성 형태 그런 성곽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북성, 중성, 외성, 이런 나성 형태. 근데 이거는 중국 계통의 어떤 성곽 양식이에요. 근데 고구려는 보통 어떤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산성, 평조성 양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후반기 때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국내성을 나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중국학계 견해인데 국내성이 이제 바깥에 둘러싸여 있는 외성을 뭐냐면 한도산성이라 불렀고 안쪽의 내성을 국내성에 불렀다. 같은 성이다. 그런 논리인데 이건 중국 계통의 그 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최근에 중국 학교에서 보니 그걸 되게 강조해요. 아마 그래서 그 몇몇 일부 학자들이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유물유적한다고 해서 중국 측에서 보여주는 자료들만 보고 와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국내성이 나성이라고 해버리면 중국하고 고구려가 뭐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고구려의 그 지방정권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냐. 중국의 지방정권이랑 고구려가. 뭐 그런 게 또 있어, 정치적 의도가. 우리는 그것까지는 따질 필요 없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적대 보면 태조왕 때는 이제 그때 계도본 고씨는 이제인데, 태조왕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도. 100몇 년을 살았거든요. 차대왕, 신대왕부터 되게 많이 살았어. 근데 실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학계도 그렇게 안 믿고 있죠. 중국 측 기록과 너무 달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되게 그 밑에는 왕조교체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끼워다 붙이니까 오래 산 것처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손오부에서 계도부로 이렇게 바뀌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이거까지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이거는. 자, 거기에 이제 고구청왕,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부족적인 정통 5부에서 행정적 5부로 바뀌었고요. 중앙집권적 어떤 체제. 그 다음에 전로부의 명리시를 왕비족으로 선택했는데 이거 연노부 있죠? 연나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시 부인 있죠? 그래서 전로부가 그 연나부예요. 동일한 거야. 예. 그 다음에 형제상수가 부자상으로 바뀌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산성왕 때 그렇지 않았냐 했는데 그 고구청왕은 이제 그 원칙만 확립된 거고 고구청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하고 싶어도 그게 못된 거고 산사왕 때 한 거죠. 산사왕 때 원래 이제 우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고구청왕이 형수를 받아들여서 우씨랑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오다가 우연히 죽장통에 있는 여인을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누구냐면 동총왕이죠. 예, 동총왕.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산사왕에서 동총왕이 이제 계승됐기 때문에 부자상속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이게. 고구청왕 때 진대법이 실시됐고요. 그 다음에 동총왕인데, 동총왕도 외워두세요. 산사왕 나왔으니까 동총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이 또 들어와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부분을 낼 거야, 아마. 그래서 동총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나라 장수 각국의 공격을 받죠. 서안평은 어디에 있냐면, 서안평은 일단 왜 공격했어, 여기? 네? 서안평을 왜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심시해서 공격한 건 아니겠죠, 여기가 고구려가 있고, 여기가 낭낭대방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백길로 해가지고, 여기 낭낭대방을 하려면, 중간에 요 두는 기항지가 있어야 돼. 예. 여기가 어디냐면, 압록강 그 하류에 있는 서안평이야.
그러니까 서안평을 공격해서 거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 낭낭대방과 중국과의 관계를, 물자구를, 인력교를 딱 끊을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죠. 오히려 각국경에 공격받고 한때 뭐냐면 국내성을 함락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완전히 함락시킨 거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누구야? 미청왕 때. 예. 미청왕 때 이제 서안평을 공격하고 그걸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1, 2년 뒤에 어디 공격한 거야? 낭낭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건 이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청왕 때 이제 그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서안평 점령이 낭낭군 축출. 그게 낭낭군 축출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역사적 의미가 있나? 그걸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고구 원왕 때. 이 고구 원왕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비운의 왕이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초반기 때는 전현이 공격해갖고 자기 그 선조했던 미청왕의 무덤이 파헤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일시적으로 평양에 봉황성을 청도했다는데 봉황성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많이 평양 지역이 아니야 오늘날. 그래갖고 아마 국내성 일대라고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백제가 이제 공격했다니까 또 평양성을 내려와가지고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 평양성은 그 봉황성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주로 남평양 지역 있죠. 대방 지역이 점령했던 항해도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데 자 하여튼 백제의 대방고지에 둘러싸고 날아오는 유씨에 맞아갖고 어때요? 재수없게 죽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소수영왕 때는 이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태화를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수영왕의 그 다음에 이은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넘겼죠. 그게 고국 양왕이야. 잠깐 집권하다가 고국 양왕의 아들이었던 강개토대왕이 집권한 거죠. 자, 강개토대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원정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백제를 격파하고 그다음 왜구를 격퇴하고 금강가를 점령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가야 패권이 금강가에서 어디 넘어가요? 대가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그 요동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그다음 한강유에 진출하고 비저를 정복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장수왕인데 장수왕의 평양청도의 이유는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강개토대왕 아니야 개도왕 국서와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그때 그 개도왕 국서에 어떻게 나왔냐? 연은 그다음 연은 장수왕의 이름이에요. 그 죄를 지어서 나라가 어육이 되고 대신과 호족의 사족행위가 있었다. 이게 있어. 이게 유일하게 개도왕 국서에 있는 거야. 삼국사기에는 장수왕 쪽에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수왕 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평양으로 이도했다 이렇게 나와밖에 평양 이동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할 그 수도를 옮길 때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 국내성에 있는 귀족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장수왕이 대규모 수청 작업을 했다.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도왕 국서와 관련돼 갖고 한번 평양성 천도의 배경,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남하 정책의 결과 뭐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성이 점령됐고, 다면 외교를 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은 북조와 남조 유연에 외교를 같이 했어. 그래서 그때는 중국세로부터 침입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외교의 단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세력 균형을 이용해갖고 외교를 잘했다. 지금 김정은처럼 이렇게 뭐 미국의 감에 뭐 미사일 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망반은 하지 않았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유 걱정해 얘들 보면 참 얘가 어린 얘가 너무 막 세상 실정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구의 강등 조직 관련돼 갖고는 그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독자적인 문제 나온 거는 이제 고구려 간등 조직밖에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삼국의 간등제도 정비는 이제 배경을 보면 연맹왕국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 중앙집권체제로 넘어갈 때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구려 간등 조직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일단은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는 왕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실질적으로는 귀족 간의 항쟁을 통해서 최고 대빵이 대대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계열과 사제계열의 차이점 물어봤죠. 그래서 형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적인 정통을 바탕으로 한 거고, 사자는 그 행정적인 정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물어본 것들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는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백제는 자평이나 16간등인데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 때 약간 이제 관련돼 갖고 나왔는데 단독 문제는 안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신라의 간등은 17간등 언제 왕비됐다는 거죠? 버프왕 때 왕비됐고, 신분제도 연관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골품제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연결되지 않았느냐? 연결됐을 거예요. 근데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의 간등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나 그런 데 없어요. 별로. 어디에 주로 봤을까요? 주로 중국 쪽 기록들만.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해. 중국 사서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신라는 좀 자세히 남아있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기 그 도표 만드는 게 뭐냐면, 부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국부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요거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가 연결돼 있고, 또 신라는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중의제가 있죠? 중의제. 그래갖고 그 자기의 신분에서 더 높은 간직을 올라가려면, 간등을 올려면 중의제는 편법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발해사를 볼게요. 발해사. 자, 발해사인데, 발해사는 여기 보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긴 많았는데, 언제 끝쳤어? 11년도 딱 나오고 안 나왔어. 지금 언제 아니에요? 지금 6년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 발해사는. 예.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학답에서 좀 말하면 그거 안 되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나와가지고 따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기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데다. 자, 그래서 발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고왕, 무왕, 문왕, 특히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무왕하고 문왕의 업적 비교가 많이 나와. 문왕 업적.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한국 능력 검증에서 요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무왕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확장하고 당과 대립을 냈죠. 그래서 당하고 싸우고,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당과 신라가 연극해서 대문에 유주를 보내서 발해를 공격할 때, 당나라가 신라의 협조 요청을 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신라도 그 발해를 공격하려고 가다가, 그 눈보라가 쏟아지는 바람에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나라하고 신라가 예전에 한번 싸웠잖아. 그때 약간 소원해졌는데,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국교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폐강진 일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왕 때는 이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중경, 상경, 동경을 이렇게 수도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고려 국왕이라고 해서 일본 국서에 명기돼 있다. 발해라는 그 국호 자체가 그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거거든요. 실제로 발해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는지는 몰라. 근데 이제 일본 사서 같은 속일본기나 이런 책들 보면 발해라는 국명 별로 안 나와요. 주로 뭐가 나오면 고려라는 국명이 나와. 고려는 고구려와 같이 사용했던 별칭이죠. 그래서 그 발해인들은 고려라고 불렸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 지금. 발해인들이 글은 열심히 썼어요, 역사책은. 근데 문제는 지금 없어. 다 중국 애들이 점령하고 나서 불타 없애버리고, 지금 기록은 신당서, 구당서, 일본에 있는 기록들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무왕하고 문왕의 이제 그 관련된 비교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발해의 정치 조직은 이제 삼상육부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독창성 근거 있죠? 그래서 삼성이 형식상 분리돼 있고, 정당사회 권한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원적으로 운영됐고,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이 아하됐다. 유교적으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죠. 예,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발해 지방 조직은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동북공정과 관련돼 갖고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 보는
근거. 그래서 한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세요. 요거 동북공정 관련돼 갖고 실문제 나왔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 발해 외교관계에서 보면 당나라는 처음에 대립관계였다가 친선관계죠. 그런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립과 친선관계가 교체됐는데 대립관계의 구체적인 사례와 친선관계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됐어. 경제적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와 신라의 압박 속에서도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 관련된 사서들에 발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발해 문화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문화가 혼합되어 있을까요? 당문화와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가 같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당나라 문화인지 어떤 것이 고구려 문화인지 그거 좀 구분해서 보세요. 그다음 이제 삼성육부, 주작대로 뭐 이런 것들은 당적 육수고, 그다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여계통이나 뭐 맥주계통 5부로 나누죠. 그 오경제 이런 것들 실시했고, 온돌장치, 모주인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 요소가 강해요. 근데 그 불교적 요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뭐야? 고구려 불교의 계통이기 때문에 고구려 요소적 성격을 같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11년도에 발해 유적하고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그 활동 한국 독립군이 조선용군 관련돼 갖고 발해 유적지와 연관시켜서 문제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불 병자상 그 가는신앙과 법화신앙이 널리 확산이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해 고분에 보면 정예공주무하고 정여공주무의 차이점 있죠. 이것도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예공주는 그 구식돌반무덤, 정여공주는 벽돌무덤, 이런 것도 이제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중대 정치 부분을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요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13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거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신문왕은 여러분들 전제왕권을 강화시켰죠. 그 기록세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정치 이념을 포방해서 뭘 설립했죠? 국학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정치제도에서 육전체제를 완비를 했고요. 지방제도로서 오소경을 정비했죠? 그래서 이제 금성이 한쪽으로 치우증과 견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의 군영 있는 발전인데, 오소경을 왜 정비했냐? 원래는 지금 여기 달구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여기 대구로. 했는데 기족들이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해가지고 금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보완자로 뭐냐면 오소경을 설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지방의 구조로 나누고 군현을 정비했는데 각주에 10정을 배치했다. 자, 구주와 10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는 뭐냐면 구주와 구소당. 예, 그래서 구주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 개로 해서 나눈 거죠. 고구려는 좀 약간 땅이 모자라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눴고요. 구소당은 중앙군으로서 민족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좀 눈여볼 게는 보독국이라는 게 있어요. 보독국. 네, 은혜에 보답하다는 거야. 신라의 은혜. 누구 출신이 만든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보독국으로 구성된 또 중앙군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통 사망 의식의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오묘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묘제인데, 이거는 그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 때 여러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성노왕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뭘 알아야 되냐? 이때는 폐강진만 알시면 돼. 예전에 나온 게 폐강진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발해와 같이 협공을 해가지고 당나라부터 인정받은 땅이 폐강진이다. 폐서죠. 그래서 보통 고려 초기 때의 그 지배층들은 누구냐면
폐서 출신의 이 호족들 얘기하는 거죠. 폐광기 일대 호족들. 그리고 경덕왕 때를 보면 경덕왕 때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무슨 정책이 유명해요? 한화 정책이 유명하죠. 그래서 한화 정책 관련돼 갖고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이름을 중국식으로 다 바꾼 거야. 중국식으로 왜 바꾸냐? 왜냐 이거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통치 시스템을 바뀐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신라 시스템에서 중국의 어떤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제 그 아들이었던 그 해공왕 때 다 말아먹지만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관료제를 폐지하고 노고를 부활했다. 이렇게 있고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석고담하고 불국사를 설립했다. 요 내용이 있어요. 요거 원래는 이제 김대성이 이제 개인 사찰이라고 하지만 실제 왕실이 이제 주도해갖고 만들었던 거고 뭐 성덕대왕 신족이라든지 안민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국어과에서는 요거 좀 약간 강조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해공왕을 보죠. 해공왕은 이제 중대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어린 나이로 이제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섭정을 했는데 정치를 아주 개판을 쳐놨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요때는 이제 나라 혼란스럽고 진골귀족 때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 96 가까이 난. 그 다음에 또 김유신 계열의 발열 김융의 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김유신 계열도 처음에는 무정왕 중대 왕권에 무정왕의 어떤 왕이 도움에 큰 도움을 줬는데 점차 소외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융의 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김지정의 난이죠. 이 김지정의 난은 이제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있는데 학계에서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양상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해공왕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있고 하대에도 넘어가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보면 원성왕 때 독서상품가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덕왕 때에 맞죠. 헌덕왕 때는 이때 무효왕기가 반발해가지고 익힌 게 뭐예요? 김현창의 난이죠. 그래서 공군의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김현창의 난.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김중원이 왕이 오르지 못한 것을 불만을 갖고 난을 일으켰고 이 난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반란이 아니야. 왕위 계승을 차지했던 내란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라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방세력들 결집을 시켜갖고 그 신라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종전의 반란과 다르다. 단순히 왕위 계승 다툼이 아니었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 김원창의 난이 진압하고 나서 그 아들이 일으킨 게 김범문의 난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도둑질을 이끌고 했지만 뭐 그냥 진압이 됐고요. 그래서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 그 예전에 공군역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때는 좀 기억할 게 장보고 완도에서 청해진 설치했다.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권력기구와 이제 군대를 좀 볼게요. 자, 통일신라 권력구조에서 보면 각 부의 명칭들 있죠.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집사성, 병부, 예부 했는데 이게 좀 눈여겨볼게요. 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는 여기에서 이제 부족부자 있죠. 병부, 예부, 창부. 요 부는 부족부자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는 뭐야? 간청부자죠. 그럼 어느 게 더 끝발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부가 더 끝발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위하부가 있는데 위하부는 인사를 담당했어. 인사. 근데 그 권한이 약해. 왜 약하냐? 그 당시에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골품에 따라서 선발됐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인사 업무가 필요 없는 거야. 왜? 그냥 세습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서열이 단과 달랐고, 예부와 영객부가 분리됐고, 성부와 승부가 분치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보시고요. 집사성 같은 경우에는 왕권과 관련되고 이제 그 상대등과 대립됐던 왕권 강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권한이 커졌고 상대등 권한이 약화됐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하대에 들어가면 집사부 또한 왕권을 견제해요. 왕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차지해요? 진골귀족 다 차지해서 그 상대등하고 집사부가 실제로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 있는 공식적 기구도 이제 더 이상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하니까 내조를 만들죠. 그래서 한림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구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 서서원이라는 기관 있죠. 서서원. 그래서 이 관련된 기관으로서 이제 예전 나왔던 것이 요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그래도 신라 구조 한계를 보면 골품제나 족적인 정통이 남아있고 당나라 삼성 육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신라사의 미숙성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근시기구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내조, 그러니까 문안이나 비서기구도 강화시키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서서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서서원은 한림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야. 예. 원래 신라에서 한림대라고 하죠. 그러다가 서서원으로 바뀌고 고려시대에 한림원으로 다시 바뀌어. 중국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서기구. 이런 서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시기구인 중사성 이런 기구들은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 육두분세력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서서원 쓰라는 문제 나왔거든요. 한림대나 한림원. 그거 맞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답도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그게 알려진 건데 예전에 이걸 영객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객부 하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답이 알려져 갖고 서서원 곤친 거야. 예. 또는 그 교수는 서서원이나 쓰지 않고 한림원이나 한림대로 이렇게 답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서서원인데 교수가 뭐 답이 그렇다는데 뭐 그렇게 따라줘야죠.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기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지방 조직을 볼게요. 자, 지방 조직은 구조 오서경이 있죠. 구조 오서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의 다가에 따라서 합리적 지방간제 편제를 시도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갖고 모든 군현의 지방간을 파견한 게 아니라 거점만 파견했다. 있고요. 그다음 행정적인 성격 변화는 처음에는 군사적이었다가 뭘로 바뀌었죠? 민정적 성격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 외사정을 둬갖고 감찰 업무를 갖고요. 그래서 상수의 제도. 그래서 상수의 제도는 지방세력과 경주 불렸죠. 거꾸로 이게 기인제도한테 영향을 기인제도는 그 자식을 부른 거죠. 그래서 지방세력들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서경인데 예전에는 오서경 제도는 기원이 이제 소경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신문학 때 정비를 하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금성이 한쪽에 치우층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고고려나 가야계통의 유민들을 이제 분산시키면서 이들 견제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가야는 뭐 남원경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기죽도 뭐 중원경에 배치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대야. 그 다음 특수행정조직으로서 항부곡이 있다 했는데, 이 항부곡에 대해서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곡 천인설하고 부곡 양인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통론에서는 부곡 천인설 따르고 있어. 천인집단이다. 근데 그 7차 지도서나 이런 데에서는 양인설 따르고 있어. 다수서 양인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 시대의 한가 부곡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요거는 신분 집단의 의미보다는 행정적 성격이 강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대입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군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구서당 10장 있죠? 보통 당자가 붙으면 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중앙은 구서당, 옥기에 따라서 이제 부대 명칭이 달라졌고, 그리고 민족 융합 차원에서 신라의 말간이 백제인 고구려인 보덕국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여기 뭐 사만 일통사상이 반영됐다. 이렇게 있고, 지방고는 10장이죠. 그 중에 구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주가 더 있는 게 한산주야. 한산주는 위치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변경지예요, 여기요. 그 변경지, 폐강지일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두 개의 정이 있었다, 지방군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